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동진 변호사 사무실의 조현준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행복 소송에 대해서 아시는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 접근은 2013년 7월 26일에 있었고 원고는 2984명으로 720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2013년도에는 한 번에 변론기에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13년 12월에 전압 합의체 판결을 기다린다고 거의 그냥 재판 일정이 중단이 됐고 전압 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올해 들어서 한 2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처음에 함양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김현장에서 한 4명의 변호사가 다시 공동 대리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실질적인 진행은 김현장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상이동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통상이동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이동은 일단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고 평균임금을 적용했을 때 불합리한 경우에 어떤 최저한도 그걸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콜라를 갖다가 한 10병에 만원에 판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명째 한 병을 더 살 때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경우에 계산이 쉽습니다. 콜라 만원을 10병으로 나누면 한 병에 1,000원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한 병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임금도 그렇게 했을 때는 계산이 별로 복잡한 게 아닌데 문제는 콜라 10병에 대해서 만원에 한 병을 더 띄워주거나 1,000원을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나머지 한 병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계산사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월 1월 한 달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한 뒤에 그걸 갖다가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다시 역단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근로 연장을 위한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한 콜라 10병에서 한번 띄워주는 그 한 병, 그 한 병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장 같은 부산지하철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가계 보조금 이런 것들의 성격을 갖다가 그냥 전체 콜라 10병에 대한 거기에 나눌 수 있는 그 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청구한 내용을 갖다가 잠시 항목별로 한번 따져보면은 지금 상여수당,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격려수당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그동안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의로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압 판결의 기준에 의하면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 부분은 김현장 답변서에서도 특별히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압 판결에 의하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가계 성과급 정금 말고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 전체에 대해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고 최저 보장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규정을 보니까 드문 예지만은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될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성과가 최하화 등급을 받고 진단평가 그런 기준 그런 거에 산정됐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계보조비로 연 기본급의 350%를 지급하는 거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반박의 논리는 이게 복지구생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임금의 성격이 아니다, 공유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동 관계 그런 그 재판이나 그런 소송에서는 명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이 의무로서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금 채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가계보조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인정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선택적 복지비 이것도 청구를 해놨는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격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추석 5월 5월이나 11월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이번에 나온 전압 판례에 의하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일할 지급하고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보지 않는다. 이런 판례에 의하면 이 부분도 좀 힘들 거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쟁점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말고 약정수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판례에 의하면 일단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냥 민법의 계약법상의 권리에 의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판례 통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구한 것 중에서 상해수당 전급 부분하고 가계보조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이제 전압 판결로 통일을 통해 확실하게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겁니다. 나머지 인정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청구한 이유는 향후 분명히 조정이 잡힐 거고 강제 조정이나 유기 조정이나 그런 조정의 과정에서 청구액이 클 때 그다음 사측 인정액이 여기 있을 때 그 중간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감안해서 좀 약간 승소 가능성이 낮은 부분도 청구액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전압 환경은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임금 청구에 대해서 지능칙을 적용해서 회사 존립이었거나 기업행위에 중대한 위기가 올 경우라면은 지능칙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판례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물 철거, 그러니까 우리 땅을 침범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 청구를 할 때 그 철거 청구랑 철거 청구의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청구 자체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일부 승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된다 안 된다 신흥칙상인데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면 철거할 수 있다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임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720억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10억을 청구했다면 신흥칙에 걸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10억은 이미 승소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억은 30억, 40억 계속 올라가는데 720억 중간에 어디가 신흥칙 위반인지 알기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판사가 일단 사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720억의 청구가 신흥칙 위반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사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액수 중에서 어디 신흥칙에 위반된다는 사실 그 자체하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사실하고 어느 액수까지가 위협을 주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사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입증을 했을 때 판사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기준을 세워서. 그게 3년치 인건비에서 저희가 청구한 3년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나 10% 이렇게 될 때는 대형상 위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50%가 넘어야 이렇게 위기를 준다고 판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법식 판례에 따라서 지금 이 건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계류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 따라서 20%가 그 신축 위반이다, 아니면 30%가 위반이다, 이렇게 헷갈린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판사가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 판결 이후에 진행 상황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 소송도 청구에 같은 엑셀 파일로 다 제출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타측에서 이제 회계 분석이나 그런 자료를 다음 기일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주장을 펼지 대충 인건비 대비 청구액의 비율, 이걸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 대응은 그게 그다지 기업 경영, 특히 부산 지하철공사 같은 이런 대기업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노사가 상여금을 제외하려고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더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은 또 판단에서 제외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주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그 진행 방안 설명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습니다. 네. 구체적인 중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판결 예상이 낮다고. 한 7, 8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사들이 사실은 첫 번째 판결이 나오는 순간에 거기가 이제 뉴스에 집중을 받고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서로 이루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갖고 7, 8월 더 지나서 한 10월경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네. 만약에 그 법원 측에서 노사 간에 협상을 중재를 하게 되면 그 판결하고 뭐 어떤 지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판결문을 판사가 쓰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기일이 잡혀서 여기 원고 대표하고 사측하고 이제 조정실에서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그 협상 금액 그대로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그 금액 그대로만 나오지 왜 이런 금액으로 하는가, 그 판결문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되게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일단 청구액과 사측 인정액 중간 정도에서 합의가 됩니다. 네, 선생님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문이슈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변호사 취재 오셨으니까 예. 우문이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하고 그 포함되는 게 어느 정도에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슈라고 선수가 됐다 했을 때 사측에서 좀 어떤 반응을, 우리 꼭 사업자 말고 기타 일반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내놓을지 보게 됐었죠. 승소 가능성은 일단 일부 승소 가능성은 100%고요. 액수의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상여수당 부분하고 가계 보조비 이거는 분명히 100% 이기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 부분 총 청구액 720원 말고 상여수당과 가계 보조비 이걸 인정한 그 금액을 갖다가 법원이 충분히 법리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갖다가 쉬는 식으로 자를지 안 자를지 그 부분은 좀 예상을 못 하겠는데, 저희는 유리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입증 책임이 사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0억, 300억이 기업 균형을 위태롭게 한다는 입증을 되게 모호합니다. 그 모호한 그걸 갖다가 재판부가 수긍을 해야 되거든요.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계 보조비의 성격을 예. 상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책을 적용해야 된다. 국민당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보조비의 일종의 그 명칭은 다르지만 상여금이니까 시민책을 적용해야 된다고 제가 2차 심의 때 그걸 정해요. 2차인가 그 국민당이 처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과급 최저 보상이
100% 기본급 100%가 일단 문서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최저 등급을 받아서 예. 돈이 안 나오더라도 사측에 일단 지급을 하겠다. 그런 합의서가 있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최저 기본급 100%는 통상임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 제가 하나 빠졌는데 평가급 그 최저 등급 부분도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판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상여금 부분의 판례만 신의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갖고 그 부분을 좀 예리하게 따져든 사람이 상여금 부분에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라는 법리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판결이 다른 수단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의칙 적용은 액수의 문제지 어느 성격의 수단이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김현장에서 그렇게 반박을 했더라도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정 수단에 대해서 민법상 계약법상 동의를 지정시키다는 게 우리가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현장에서 문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런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 질문이 많이 있으실까? 질문 있습니다. 예. 아까 선택적 복지비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다는 의미에서 중기성이나 그런 부분을 다 담보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월되지 않는다고 읽은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비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기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체의 금품과 관련해서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리적 측면에서 다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우리가 통상임금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선택적 복지비가 생긴 이유 자체가 정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공개 같은 경우 저희들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2005년도에 6년부터 아마 만들어진 걸로 기억되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인 산재되어 있는 복지비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금을 보존하는 그런 수단적인 작용으로서 선택적 복지비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겁니다. 그런 지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김현장에서 자료를 회사에서 제공해가지고 김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 뭐냐면은 재정년인가 기준에 보면은 한 몇 명이서 몇십만 원 다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 중에서 그게 예외적으로 그거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다 쓴다라고 재판부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능성 부분을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 안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 부분을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을 판단하는 징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현금이 이제 일단 임금 판단하는 뭐 요소가 되겠지만 현물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복리후생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은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무실에서 밥을 먹으면 식비는 사무실에서 냅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먹으면 임금체불로 그 식대를 갖다 청구를 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선택적 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2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별도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냐 이게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 그 100% 사용한다 이런 관행 말고 안 한 경우가 있을 때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권리로서 청구는 못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적 복지비가 지금 실제로 종합과세의 대상이거든요. 예.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종합과세 그거는 청구하시고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듣는 거. 물론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시고. 예, 그건 굉장히 그거. 혹시 뭐 어떤 분이 하시는가요? 네. 그러면 예, 사실 뭔가 오셨는데 뭐 이렇게 좀 짧게 진행하고 그냥 같이 논의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질문 하나. 아, 네. 혹시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예, 이 통상임금의 선택이 우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예. 이게 효력이 있는가요? 조사관이. 그 결국은 지금 저기 회장에서 취업규칙에서 다 변경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청구가 안 나니까 당장에 바꾸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청구도 지금 단계에서 청구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1심 판결 끝나고 항소심에서도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확장할 때 지금 단위를 취업규칙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바꾸기 전까지 그 시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청구를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사측 입장에서는 청구가 엄청 불어나기 때문에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는 게 신입자금이 적용 안 되는 시점. 예. 그 시점이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니까 단여까지라는 게 있고 별도로 임금을 달라고 문서로 통보했을 경우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신입자금 적용을 받는지 그 부분은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판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알았기 때문에 그 판결 시점에 사실 지금 다 사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입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지 11월 가는데 만약에 그 넘어갔을 경우 아니 제 의견은 전압 판결이 전담판이야. 그때부터는 이미 신입식을 적용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사실은 다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재빨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도둑을 지치면은 예, 이제 단역 매달 미루기 한다거나 예, 이렇게 맥시가 돼서 예. 제 생각은 제가 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면 수학원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김앤장이 왜 붙었는지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분위기를 그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쪽이나 그런 대형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 신뢰가 있긴 합니다. 그런 신뢰 때문에 김 회장을 뭐 선임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김 회장이나 그런 법무부의 특징이 소장 대회니까 준비 서면을 되게 길게 뜨고 하자겠습니다. 그리고는 법정에서는 꼭 PPT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다가